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단 말도 못해. 사실 접근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세대적으로 세대가 특성적으로 겪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물리학과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경영학과 가고 화공 전화기 가지. 예전에 물리학과를 갈 수 있었고 물리학과가 서울대에서 1등인 과였던 이유는 물리학과를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걸 나오는 사람을 더 대우를 값어치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취업에 맞는 과를 가야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근데 그 올라간 게 다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느끼는데 네이버가 좀 약간 우파 쪽에 가깝고 다음이 좀 약간 좌파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 진보 안에서도 세대가 갈리면 세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최근에 장례식장에 내가 춘천에 갔거든요. 거기서 택시를 탔는데 확실히 좀 세대가 바뀐 것 같은 게 굉장히 그런 그 택시 기사가 막 조국 예찬과 그막 선정세도 있잖아요. 추미애와 경찰이와 이건희와 막 이런 하는데 와, 정말 이 세대 교체됐구나. 저도 그거에 바뀌었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시대에 진짜. 여전히 대단하다. 박근혜 탄핵 사기를 말하고 있거나 진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그냥 그 일루미나티 믿고 있는 사람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근데 이게 엄청 규모가 메이저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안 휘둘려야지 미래가 있지. 중심축이 진짜 엉겨졌다고 믿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 MB 때 아니면 그 박근혜 때 왜 나는 그때 택시를 타면은 무조건 이어폰을 꼈거든요. 왜냐하면 막 너무 또 MB 찬양하는 쪽 얘기만 하는 게 난 또 듣기 싫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택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현재 약간 기성세대, 그러니까 또 기성세대 주류 약간 보수 하여튼 그 중간 바로미터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지방에서 택시를 타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 많이 바뀌었네. 저도 그런 걸 많이 체감을 하고 있으면서 대단합니다. 좀 먹었으니까 좀 들어가 보자. 그럴까요? 네.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제가 계속 사무실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은 아니고 이제 이 넷플릭스 규칙 없음에 생각했던 게 가장 최고의 복지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유능한 동료다라는 거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왔지만 복지가 형편없다고 느끼고 오셨습니까? 복지가 훌륭하다고 느끼고 오셨습니까?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회사를 좀 다니면서 정말 복지라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내세우는 복지라는 거를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허울뿐인 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뭐 낮잠을 잘 수 있다고 낮잠방을 만든다는 거, 거기서 잠자는 사람 거의 없고, 책 대여도 사실 마찬가지죠. 책 대여를 하는 사람만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준비는 했으나 결국 회사라는 게 아무리 잘 꾸미고 꼬셔도 회사는 회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그 헬스장 있고 뭐 어디 하이닉스에 뭐가 있고 그렇게 좋은 회사들에 왜 헬스장이 있고 밥을 그렇게 잘 주겠냐. 저녁에 야근 시키려면 잘 먹여야 하고 오래오래 일 시켜가지고 더 많이 벌려면 헬스장 보내서 계속 안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않겠냐. 뭐 그런 거였는데 넷플릭스라는 회사도 결국엔 근데 뭐 이제 대기업화가 됐잖아요. 저는 뭐 여기가 뭐 천국 같은 회사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본능을 가장 잘 건드리면서 유도하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사실 실패 사례도 엄청 나온다고 해요. 넷플릭스가 사실 뭐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좋은 기업 문화라고 하면 이제 구글 뭐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정말 잘해주는 회사인 거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업 안에서 기업 문화 하더라도 일방향성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계속 훈련한다라고 해야 할까? 회사에서는 너는 유능한 인재로 활용되어야 해라는 걸 계속 주입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허울뿐인 교육을 하다 집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계속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무엇이든 고민이 될 때는
회사의 이득이 되게 하라라는 기준을 갖고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우리가 많은 자율성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기업에서든. 근데 그 자율성이 이제 사람들이 그럼 돈도 막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뭐 상사한테 임원한테 마음대로 보고해도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기준이 마음대로든 뭐든 상관없고 회사의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사실 근데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모든 룰이 해결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수평적인 문화를 왜 해냐.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저는 기업 문화 도입되는 게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데 맞아요. 결과가 도입돼 버렸어요. 과정이나 목적이 먼저 제시되고 도입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도입되니까 수평적인 문화, 뭐 영어 이름 사실 그게 필요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회사에 도움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아야 좀 보고도 쉬워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런 히스토리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없이 이제 한국 기업들은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럼 뭐 저는 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많은 시간 다루기에는 너무 인문학적이지도 않고 해서 근데 한 2타임 정도면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힘껏 힘을 내서 예. 이 내용의 인문학적인 네, 그렇죠. 한번. 사실 책의 구성이 얘네들은 좀 재밌게 한다고 네. 총 9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다시 좀 분리하고 다시 머지해가지고 3개의 테마로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인재의 밀도를 높인 다음에는 두 번째 장에서는 솔직한 문화를 강화하고 솔직한 문화를 만들고 뭐 이제 세 번째는 통제를 제거한다. 그럼 이제 다음 4, 5, 6장은 인재의 밀도를 높였을 때는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방안 아니면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말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편씩 나눠서 인재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 먼저 다루고 이제 솔직한 문화라는 게 이제 피드백을 내가 주는 거, 상사가 나한테 주는 거 이걸 이제 나눠서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가 통제를 제거하다. 근데 좀 더 이어가면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리드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일 이게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가야 이게 나오겠죠. 네. 자칫 보면 넷플릭스가 정말 전형적인 예의 없고 정말 전형적인 서양적인 그룹, 서양적인 회사라고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너무 매정하다는 뉘앙스를 주는 포인트들이 많긴 하거든요, 사실.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강론 들어가 보자면 인재 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넷플릭스가. 뭐 넷플릭스 유명하잖아요. 워낙 엘리트만 가고 정말 칼같이 많이 자른다고 유명하기도 하고 인재 밀도를 높여서 이 안에는 초엘리트만 남기고 유능한 인재만 남긴다. 그 농도를 높이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재 밀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훌륭한 직장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복지는 탁월한 동료다. 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초반에는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인터넷 버블 꺼지면서 좀 많이 위기도 겪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했어야 하는데 사실 뭐 내가 CEO여도 그럴 것 같은데 자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뭐 아무리 악독한 CEO다 하더라도 내가 얘 데리고 있으면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9분 나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9분 나래비를 세워서 얘는 이런 오퍼레이션 업무를 잘하는, 얘는 이제 기획 업무를 잘하는, 얘는 이제 협상을 잘하는 이렇게 했는데 S급들은 있었고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B급이랑 C급 그거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C급은 당연히 내보내는 건데 A급이랑 B급 사이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컨디션이 좋을 때 A급이고 이 사람이 뭔가 멘탈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B급에서 C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근데 진짜 좀 아쉽다. A급으로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있으니까 보내기 너무 아쉽다. 라고 해서 90명 기준이라고 하면 30명까지 줄여야 하는데 40명 정도가 이제 그 경계선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일 못하는 사람은 10% 정도는 항상 존재하죠. 누구나 다 알고. 근데 저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참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라는 그 아쉬움이 유지된다.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었다가 그냥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로 어떻게든 뭐 연봉을 줄여서라도 데리고 가기로 했었다가 그 당시에는 다음날 아침에 인사 담당자가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있으면 이제 뭐 기준 이제 대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얘네들이 있었을 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CEO가 도움이 된다. 근데 얘네들이 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은 뭐냐라고 되물으니까 잘하는 애들이 좀 처진다. 얘네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뭐 신사업 하시면서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회의론자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근데 회의론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뭐 손실을 막는 리스크 막는 차원에서. 근데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스타트업들이 뭐 다 안 될 거 알면서도 추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 내가 트래픽 끌어올려서 뭐 만들어 보겠다라는 뚝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S급들의 인재가 계속 해보자고 할 때 누가 자꾸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걸 누가 하나 보니까 그 40명 정도의 그 A급의 퍼포먼스를 가끔 보였으나 이제 BC급의 이제 통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A급의 퍼포먼스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거의 경험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A급이니까 사실 A, B급이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이걸 S급한테 맡겼을 때는 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계속 회의 안에서 자꾸 망친답니다.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S급 인재 9명, 10명 중에 S급 인재 9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휘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론이 점점 퍼진답니다.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의 A급 인재가 있으면 이게 뭐 한 30% 정도가 좌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명이 생기는 순간 좌초가 아니라 그냥 100% 무너지기 쉽다고 50% 이상 확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A, B급 인재가 이야기가 통하면서 맞습니다. 확산을 더 빠르게 해요. 이게 S급의 인재로 이야기가 옮겨가기 혼자일 때 옮겨가기 쉽지가 않은데 A, B급의 인재가 둘이 한번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쉽게 퍼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사실 그 비평등한 조직 체계잖아요. 직급이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회의라는 걸 거치는데 회의가 있고 보고가 있고 의사결정이 있다고 하면 회의의 과정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사실은 결정하는 분위기가 되게 십상이에요. 특히 회의에서 마치 검찰의 그 기소권처럼 얘를 보고에 올릴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 이 아이템을 회의에서 많이 결정하는데 독립권이 없죠. 그렇죠. 그때는 약간 다수결이 저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도 한 사람이 나 해봐서 안 돼서 안다. 어이 김 과장 그때 우리 그거 했었잖아. 그거 안 됐잖아. 맞다 잃어버리면 그 순간 이걸 주장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그 말씀에서 유능한 박 대리가 새로 이 팀에 들어왔을 때는 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 대리가 막 외부에서 아무리 리서치를 해오고 이 아이디어가 막 과거 다르다 주장을 해도 김 과장과 이 과장이 그거 이 히스토리와 짬에 눌려버리. 그렇죠. 그리고 사실 회사 굉장히 많죠. 그게 상하 관계가 존재 꾸준히 이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동양의 또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이게 서양에서도 이 정도라면은 그렇죠. 동양은 더 심하다는 것이죠. 그 논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회사를 많이 나가면은 우리 회사 차장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서 바뀌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됐어요. 꾸준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록해야 돼요. 네, 기록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또 출판하시냐면 영원히 글을 못 쓴대요. 왜냐면 자꾸 옛날 내 생각이 내가 갱신되는데 사실 유능한 작가는 그 20대, 30대, 40대 뭐 쭉 계속 글을 써오면서 자기 발전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글을 쓰다가 말고 쓰다가 내가 하여튼 우스갯소리고. 분노가 누그러졌어요. 안 돼요. 그게 계속 기억돼야 합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떼면 제가 상원 드릴 때 저 과장들 진짜 다 천해야 뭐 되든 말든 하지 무조건 자기 그냥 보신주의로 일하기 싫어 저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보니 내가 그런 과장이 돼 있는 모습을 목격할 때가 많더라. 누가 말만 하면 내가 그 비슷한 일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회의 시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은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그런 의견을 구하는 대상이 되면 그렇죠. 그게 1년 차가 되든 2년 차가 되든 위치만 바뀌어버리면 맞아요. 그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턴들이 인턴 과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1년 차나 2년 차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맞아요. 고가운 거예요. 얘가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근데 회사 생활 안 해보니까 그런 과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진정으로 선한 의도야. 맞아요. 난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내가 얘를 뭉개려고 하는 거나 일을 하기 싫어서 나는 내가 밑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봤는데 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그래서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에 어떤 그 비효율성을 줄이고 좀 더 집중하려고 내가 했던 실패 케이스는 거치지 않게끔 해주려는 의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말들이 사실은 계속 기를 죽이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자식 교육 때 확 벌어지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자식은 내가 하나하나 만드는 존재처럼 자꾸 느껴져서 나는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너무나 간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칠 때마다 무섭죠. 저는 이게 너무 심플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거는 살아와 보니 공부하는 것만큼 확률적으로 그렇죠.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게 없다라는 우리가 통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말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다 끊어먹고 마지막에 공부만 열심히 하라 하면은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민족성 같이 뭔가 이 문화적인 것 같은 게 제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 오면서 르포르타주를 읽었거든요. 그게 무슨 교육경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나라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뭐 거기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왜 미국 교육은 이렇게 망가졌냐를 찾는 건데 다 그 아시겠지만 한국 책 말고 유럽이나 미국 책들은 막 이렇게 막 사례가 엄청 나열돼 있고 네네. 이 결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막 그게 막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한 10장 있다가 갑자기 맨 뒤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무슨 보려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이 바로 이게 한국인의 이 감성입니다. 맞아요. 바로 저한테서도 이게 난 진짜 한국적이구나. 맞아요. 진짜 이 결과만 뽑아내려고 그러지. 맞아요. 과정을 즐기는 걸 별로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경민님 말씀하신 걸 동의하면서 근데 되게 무서운 오류를 제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보면 다 그렇던 거 아닙니다. 무서운 오류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통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제일 나은 삶이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나는 자꾸 내가 가본 길밖에 모르고 자기 편향적으로 내가 갔던 길은 옳고 또 내가 갔던 길에서 경험했던 큰 실패만 피하고 일 뿐이지 내가 가지 않았던 99.9999%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바탕으로 두고 얘기를 하니까 세대 간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지. 뭐 표본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인간적 한계인 거예요. 맞아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함에 따라서 갇혀있는 시간적 그리고 관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뭔가 인풋을 넣으면 넣을수록 사실은 바이어스 되어 있고 이 바이어스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지를 하겠죠. 당연히 지금은 1년 단위로 바뀌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고 이게 세대적으로 확 벌어지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4060, 2030으로 갈라치기 하듯이 아 이런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는 누구의 악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래서 네.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부에다가 맞아요.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분리를 해야만 이게 당연히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다양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의 어른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받을 때 학교 선생님은 사실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도 빼기도 바쁘고 애들 케어하다 바쁜데 학원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 친구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사범대 안 넣은 사람 정말 많잖아요. 뭐 그냥 공대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맞아, 하니까 자기 주변에 회사원들 이야기도 해주고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른 거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었다라는 생각. 오히려 그 부모님이 대기업만 다니고 온 사람이면 스타트업 얘기하면 이해 못하시고 스타트업만 다니고 온 사람은 다 대기업은 좋은 줄 알고 뭐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건 다 본인이 사고 깊이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터진 거에서 얼마나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밖에서는 거의 뭐 전쟁에 가까운 진짜 기아 수준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도 어떤 성공 케이스가 확실한 그래서 막 이걸 모두가 선망하고 가면 돼. 사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한쪽으로 모일 것 같지만 제가 과거에 어떤 읽었던 글에 따르면 반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이유는 위기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이 줄어들고 어느 한쪽으로 매몰되고 치열한 경쟁을 낳는 것은 사실 그 사회의 풍미한 불안감 측면.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는 사실 분단이라는 어떤 그런 그 안보에 대한 불안도 있고 경제 이런 사회가 지금 한국이 그래도 뭐 코로나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격차가 심한 어떤 나라가 떨어진 듯한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불안감들이 어떤 걸로 모이냐면은 그 윗세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랫세대 그러니까 교육의 측면입니다. 다양성을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실패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검증된 성공한 그 어떤 경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제한적이니까 그쪽으로 우겨넣는 거고 이게 경쟁이 없어요. 기업은 더 세죠. 기업은 훨씬 세죠. 실패가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것만 추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의 이걸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네. 사실 AB급의 인재는 실패가 매우 두려운 거죠. 자기의 과거 실패 경험이. 근데 S급 인재들은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높았었고 시도 대비 그러다 보니 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랐답니다. 40명을. 그 BC급을 확 다 자르고 only S급만 남겼고 25명을 남겼다고 75명 기준으로 65%를 잘라낸 거죠. 대단한 거죠네. 재밌는 건 이 25%가 남아서 75명이 하던 일을 오버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기준이 어쩔 수 없이 살려남은 게 아니라 적당히 유능한 애들마저도 자르고 정말 S급만 남겼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고 나도 가르칠 게 많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임금은 사실 75명 주는 수준대로 25명한테 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절반을 깎아서 25명한테 주더라도 더 인상은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퍼포먼스는 이전보다 더 잘 나오고 있고 총 퍼포먼스가. 그래서 이 경험 이후로 뭐 기업 관점에서 자른 거에 대해서 좀 더 반대졌다.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자른 거에서 더 이렇게 조심스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인재 밀도를 높이는 거. 꽉꽉 S급으로 들어찰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A급의 인재 중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A급 인재도 밀어내고 S급 인재로 채우는 방식. 그렇죠. 이제 이게 넘어와서 그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에는 돈이다. 라고 이제 넷플릭스 이제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좀 문제가 많았던 게 규칙업소라는 책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네, 이 책이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맞아. 사용자와 이 노동자 간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노동자는 이거 봐라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지 않냐. 근데 또 이제 기업들은 이거 봐라 S급만 남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서로 취하고 싶은 포지션만 가져가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드는 게 넷플릭스는 여전히 뭐 정말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매출이나 이익 대비 소수에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드나듦이 자유로운 만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만큼의 기업이니까 가능한데 일상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할 수 없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회사면 몰라도 이미 노후화된 회사들은 사실 S급 인재만 갖고 이 회사는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BC급 인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획보다는 운영 업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이제 이미 시스템을 초반에 다 짜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만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앉아있을 사람만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가 이렇게 갈 수 있냐 없냐는 뭐 회사는 항상 규모의 그러니까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니까 그 오퍼레이션의 비중인 것 같아요. 회사가 커지는 만큼 오퍼레이션 비중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규모가 100이다. 그 안에 오퍼레이션이 차지하는 게 뭐 70%인다. 자르고 싶으면 못 자르겠죠. 못 자르죠. 근데 넷플릭스는 뭐 제가 상상만 해봐도 어떤 컨텐츠 프로바이더
정도 하는 거고 어떤 구성하는 거라면 되게 소수로 운영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시스템 머신러닝 개발자들 네. 대부분일 거고 사실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운영하고자 오퍼레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을 자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쵸. 근데 이제 그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넷플릭스화 되기 쉬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요. 기본소득이 결국에는 뭐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노령화 계층을 상대로 타겟팅하는 보수 당이 더 강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듣는데 왜 요즘 택배 노동자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뭐 사망자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강하게 개정한다 주장하는 진보 쪽의 리더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 택배 회사가 직접 그 분류하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하는 거를 뭐 두세 명으로 늘려서 하는 걸로 법으로 규정을 하자 이 내용이 골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조정을 하면 신규 일자리가 단기간에 10,000개가 생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한편 씁쓸한 거예요. 택배 분류하는 하는 일자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자리가 물론 전체 논리는 맞아요. 그 기업이 부당하게 먹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로 혹사를 시켜서 기업이 먹는 이익을 나눠준다는 건 맞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제 뭐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것이 뭐 이런 단순 노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노동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인간다운 노동은 되게 적고 인간답지 않은 노동을 감내해야 될 필요성은 좀 줄어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넷플릭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소수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S급만 남겨라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 일반 개인의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말 그 비인간적인 게 어딨어. 하지만 기본소득이 탄탄하다면 뭔 상관이야. 그래 S급만 남겨. 나도 내가 S로 활동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할게. 뭐 내일 안 되면 뭐 그냥 하지 말고 뭐 또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갈등 없는데 결국은 S급만 결국은 살리고 나머지는 죽인다는 정글의 논리로 비춰지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또 노동자 관점에서 또 왜곡된 시선이 있는 게 네. 이거 봐라 S급도 이렇게 돈을 대우를 잘해주니까 회사가 잘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뭐 그리고 저는 매번 느끼지만 우리나라 IT 회사와 왜 실리콘밸리의 IT 회사가 다른가라고 하면 실리콘밸리 IT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초엘리트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초봉만 2억 가까이를 찍어서 시작하는 애들인데 그게 초봉 3, 4천 주는 것도 힘들어하는 한국 기업에서 이 정도 퀄리티 퍼포먼스를 자꾸 생각해. 예전에 이명박 조선의 잡스라고 했잖아요. 잡종 쓰레기라고. 예전에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닌텐도 DS 나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한국에 이런 닌텐도 같은 게 없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만들어낸 IP들을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한국에서 불법 다운로드, 뭐 복제, 수많은 그 웹툰 무료로 보는 불법 사이트들이 이거 하나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럼요. 사실 뭐 닌텐도 스위치 뭐 컴퓨터 따지면 386 성능이라면서 성능이 쓰레기 수준이에요. 쓰레기 수준. 네. 근데 저희는 뭐 애들이랑 같이 놀 때 그 많이 쓰는데 그 하드웨어 스펙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실 뭐 요즘은 뭐 일본에 대해서 이제 냉정히 재평가해야겠지만 일본의 이런 유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이거에 젖어들고 빠져들어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은 죄악시하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입시 공부만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달렸던 애들한테 야 이런 거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게임 컨텐츠는 대단합니다.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잖아요 사실 막 그 리니지 같은 거 보면은 유용자 엄청나죠. 근데 그 게임성이 닌텐도나 이런 것이 일으키는 게임성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좀 더 비하하듯이 얘기하면 조선식 게임과 조선식 그 스토리텔링 때문에 발생한다 생각해요. K-팝은 저는 그래서 BTS가 완전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BTS의 곡들은 다 스토리텔링을 정말 풍부하게 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퍼지더라도 다 감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리니지는
어느 누구도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이거 공장 만들어가지고 그 PC방 안에 한 20명 들어가가지고 공장처럼 노비들처럼 월 5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클릭만 해가지고 채굴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게임성이 있느냐? 저는 안타깝죠.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보면 굉장히 그 잔혹한 약간 경쟁과 시장 논리를 다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게임들도 보면은 그냥 그래픽이나 고스펙으로만 올리고 있지 정말 386 정도 되는 하드웨어에도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표현 잡는 거를 만들어봐 그러면은 물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굉장히 그 층위가 얄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리고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동킹콩인가? 네. 그 마리오 그게 그게 다 그쪽인 네, 거죠. 맞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공채가 매우 저는 뭐 논외지만 논외로 얘기하면 공채 시스템은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정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복지부 사실 기업이 그런 인력에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가 없는데 정부 눈치 보고 하느라 억지로 채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정말 필요하면 수시 채용하는 거고 필요하면 낙하산 넣는 게 사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공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공채 시스템이 들어오긴 했죠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많지만 사실 뭐 닌텐도 같은 경우는 유명 게임들은 다 오너 아들이 다 만들었죠. 스토리를. 그래서 다들 낙하산이라고 비난했는데 뭐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 되살린 그렇죠. 케이스를 그렇죠. 보면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누가 뭐라 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좀 뭐 사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그의 공과가가 있는 건 명확한 거지만 공에 대해서 많이 좀 희석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오너가 상속 문제를 자꾸 그렇게 본인들이 그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본인의 공이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정말 그들이 세워놓은 공이 정말 많잖아요. 보면 오너니까 할 수 있는 추진이 있었던 건데 사실 오너 아니면 어느 기업 부회장이나 사장급들이 반도체 공장을 라인 만들자고 누가 그 80년대에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뭐 그랬으면 이 A, B급 사람들이 에이 안 된다고 하죠. 네. 소용없다고 돈 만들겠죠. 까먹는다고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오너의 자식, 그러니까 그 어떤 세습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너 집안의 어떤 그 혈연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것들, 저는 세습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을 잡아야 된다. 뭐냐면 그 사람이 뛰어난 S급일지 아니면은 개망난일지의 확률은 사실 저는 똑같은 일반과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최대한 좀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건 맞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불균등하게 많은 혜택 속에서 이제 육성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다만 너무 일종의 카지노 게임 같다는 거죠. 무조건 그 다음에 오너, 그러니까 회장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이미 내정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인 건 내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국가의 운명이 이재용이 S급일 것이냐 C급일 것이냐의 확률에 따라서 좀 존폐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건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는 닌텐도에서 그 사장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S급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행인 건데 이게 참 이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네가 A급인지 S급인지 계속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필터링을 당하는데 뭐 이제 그 오늘의 자식들도 저는 그런 필터링 속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면 사실은 그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되게 좋은 조건 속에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맞출 수는 없다.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최강욱 의원이었나? 이철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국 장관의 자녀가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일종의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제 스스로는 분노가 일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사회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게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기업의 오너 자녀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기회가 다르게 부여된 건 자본뿐만 아니라 전 가정 환경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재용이 뭐 이제 상무를 다니는 한 30대 중반까지 오는 동안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건희와 그 같은 밥을 먹으면서 오너의 지침을 30년을 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트레이닝 된 사람은 사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10년을 거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 들어와서 사실 구체적인
그 탑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조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빠르고 확실하다라는 거죠.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분노하잖아요. 아, 공정하지 못해라고 분노하고 왜 조국의 딸만 저렇게 많은 기회를 얻어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위에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거를 다 인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거면 김현장 아들도 다 공립고등학교 공립초등학교 보내서 그냥 다 똑같이 모두 다 공립으로 시켜야 맞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정말 공정만 놓고 본다면 SF 영화처럼 모든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국가가 아일랜드. 바로 그냥 다 맞아요. 회수해서 네. 친자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따로 별도 양육해서 지원 그 안에서 누가 S급이고 뭐 A급이고 나누는 작업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생식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다 불임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결혼이고 상관계고 이런 그러니까 다 풀리겠죠. 모든 제약이 풀리겠죠.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인공수정을 해서 필요한 만큼 생산해내는 정말 SF적인 영화로 가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저는 결국 그 공정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최대한 너무 어긋나지 않게 맞추려고 하는 마음 알겠는데 노력은 하지만 결국 답은 꼴대를 여러 개 만드는 것뿐이구나. 맞아요. 꼴대가 여러 개면은 맨날 2번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는 삼성을 지배할 사람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은 차마 엄두도 못 낼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또 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교육이 더 성숙한다는 것은 그런 꼴대를 많이 만드는 작업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가 꼴대를 여러 개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죠. 미숙하다고 봐요. 그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게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왜냐면 사실 선진국에서도 그런 모델은 아직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상대성은 있긴 하지만 많이 못하고. 근데 전 미국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뛰어나고 머리 좋게 뛰어난 애들이 다 법대 가고 의대 가고 아니면 다 공무원 부처 고위 장관 가지고 다 그렇게 하냐 보면은 우리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똑똑한 애들은 다 실리콘밸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 얘기들도. 근데 그 실리콘밸리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꼴대가 많은 거거든요. 물론 미국은 이제 불평하지만 아 그렇구나. 뭔가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게 발전하는 곳으로 가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항상 저는 반복되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한 번씩 위기가 올 때마다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우리도 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니까 미래 사업을 위해서 좀 투자하자, 신사업 투자하자 이런 것도 우리 공헌 같은 것도 해보자, 이미지도 관리하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회사가 그 재정적으로 수익적으로 위험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잘라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 사회가 좀 그런 반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위기를 없애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공산주의가 그 위기를 없앨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건이 계속 다르니까 내가 불안정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배를 다르게 받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에서 최선을 해야 이 기대치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뭐 생산성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겠으나 공산주의를 도입하면 사실 내가 이 이후의 기대치에 대해서 사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관성이 없다면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더 생기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건 어렵고 공산주의 모델이 그래서 성공한 게 있다고 하면 왜냐면 이 공산주의를 뭉뚱그렸을 때 사실 또 병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기본소득 일하나 봐. 그렇죠. 그나마 그러니까 결국 되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좋아서 기본소득이지 그냥 공산주의랑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동물원에 그 묘기 부리는 동물들 보면 걔네들 교육 그 사육 훈련 어떻게 시키냐? 그 때리는 거랑 먹이 주는 거 두 개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이 비슷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돈이라는 거에 억눌려 가지고 많은 걸 포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그 먹이에 매달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이제 감시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제대로 자기 자신도 인식 못하고 사나 그때 말씀드렸던 타자의 욕망 이런 것들 보면은 동물과 똑같은 구조로 사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인간이 바라는 것은 그것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밥줄에 내가 매달려 있는 근데 인간의 밥줄은 되게 특이한 게 심적인 밥줄이야. 뭐냐면 내가 진짜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남보다 내가 저렴한 걸 먹고 더 맛없는 걸 먹으면 못 참는 거야 또 인간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은 어떤이라고 바라보면 또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돋쳐 있는 거죠. 네. 뭐 계속 돌아서 업계 네.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라라는 배경을 보면 사실 근데 납득은 돼요. 왜 최고 수준으로 대우를 하라는 건지. 그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정말 그 아까 말했던 회사 안의 복지를 싹 다 아마존이 그런 식이긴 하거든요. 아마존이 문제가 뭐냐면 물류창고에 에어컨을 안 튼다면서요. 에어컨 안 틀고 응급실 왜냐면 에어컨을 맞아요. 틀어서 싸다. 돌리는 전기 비용보다 여기서 쓰러진 사람의 응급차 실어서 보내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안 튼답니다. 저는 자본주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미친 자본주의 끝이 아마존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는 쿠팡 이해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다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평등이라는 건 당연히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근데 아마존은 근데 돈을 좀 버는 거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조차도 그냥 돈이랑 맞바꾸는 정도여서 근데 저는 안 그렇게 되겠네. 생각하는 게 기업은 이렇게 하고 선택하는 이거를 거죠. 정치에서 규제를 하든가 아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뭐라 해야지 기업이 알아서 안 하면 막 욕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역할이 아마존 A가 있고 아마존 같은 뭐 B라는 기업이 있으면 아마존 A랑 같은 경우는 에어컨 안 틀어줘. 근데 B라는 기업은 선풍기는 틀어줘 대신 연봉을 100만 원 깎아. 뭐 C라는 기업은 에어컨을 10분 틀어주는 대신 연봉을 150만 원 깎아. 그죠. 선택하게끔 만들어야죠. 노동자라게 해서.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정규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세대 갈등을 앞으로의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맞아요. 그죠. 정규직에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없어질 거니까 맞아요. IQ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뭐 생산성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안 되죠. 기업의 어떤 영속성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는 약속을 너무 많이 남발한 것 같아요. 인천공항 사태처럼. 사실 세대 갈등이 취업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정규직이 존재하면 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생산성에 떨어져서 나갈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있고 지금 생산성이 워낙 좋은 제일 효율 좋은 게 대리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저 대리들한테 한 8, 9천씩 줘가면서 돌려야 하는데 정말 싸게 한 6, 7천에 싸게 돌리고 있는 거. 이게 대리들이 제일 많으니까 저는 뭐 회사마다 직급 체계가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리로 체류하는 기간을 길게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복지를 줄인다. 근데 아마존과 비슷하다. 넷플릭스. 근데 아마존보다는 넷플릭스 좀 나은 편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마존은 네. 오퍼레이션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고 응급차가 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 전형적인 네. 기존 전통 기업인 거죠. 아마존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근데 똑같은 방식을 넷플릭스가 쓰면 넷플릭스는 실려가는 사람은 없어. 물창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성공의 논리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구나. 크게 나누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랑 아마존 같은 회사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 비싼 이제 복지, 뭐 에어컨 틀어주나 뭐 이런 건 넷플릭스는 다 풀로 해주죠. 해주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처음부터 그냥 연봉으로 그냥 다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연봉 잘 주면 좋은 기업 오는 건 다 똑같잖아요. 이제 이게 또 이때 고민됐던 게 뭐냐면 그 넷플릭스 구조조정 때가 많은 이 안에 변화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점점 성장할 때 슈퍼 개발자가 5명 있었다고 해요. 4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명이 한 달 전에 떠났답니다. 구인가 어디 페이팔인가 뭐 이런 데로 갔다고 해요. 3명밖에 안 남았는데 한 명이 자기가 높은 연봉 제시 받은 거를 말은 안 했는데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HR 그 결정자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넷플릭스 CEO한테 가가지고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무조건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넷플릭스 CEO한테 가서 얘가 이만큼 받았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얘 이만큼 주면 우리 회사 전체 연봉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안 된다. 주지 말자. 그래서 둘이 합의됐대요. 내일 내보내기로 그냥 뭐 막지 않기로. 내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다가 둘이 차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얘를 내보내면 끝일까?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넷플릭스에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제일 일 잘하는 애들이 4명이 모여 있는데 지금 개발자들이 한 명이 돈 받고 나왔고 한 명은 더 좋은 돈을 받고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한테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실리콘밸리 소문이 난다. 그렇죠. 여기 유능한 개발자 4명 중에 2이 돈만 주면 나간다는 걸 다 알았다. 안다. 그러면 그리고 얘는 남은 2명은 2배 일을 한다. 같은 돈에. 그러니까 분명 얘네는 이탈하게 돼 있다. 라고 하니까 돈 아끼려면 그냥 또 돈을 더 주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이 2명한테 가서 그냥 일단 그 나가려고 했던 그 1명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너 면접 본 것도 알고 있고 너가 제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말해라. 우리가 그 정도 못 해줄 회사 아니라서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했으면은 1억 원 오케이 하고 이제 사인하려고 며칠 뒤에 사인할 계약서 가져왔는데 계약서 다시 찍고 다시 새로 계약을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은 지금 수준의 너의 실력에 한참 못 미친다. 시장에서 너 정도급 개발자한테 줘야 할 돈은 3억이다. 그러면서 3억을 역으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협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넷플릭스랑. 근데 3억에 맞춰주는구나. 근데 이게 또 다른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다른 실리콘밸리 안에서. 그렇죠.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랑 정반대로 갔던 게 우리나라의 뭐 기업이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구조조정 할당이 있어요. 팀에서 몇 명 잘라라. 그럼 이제 차부장들은 뭐 이제 그렇게 많이 서로 알고 뭐 이제 뭐 영업선도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대리랑 사원만 가지고 그 할당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시그널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똑같은 구조조정이지만 완전 컨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었던 구조조정은 비용을 아끼기 위한 구조조정. 절대적. 자, 이 비용을 내가 100을 아껴야 돼. 그럼 사람이 10명을 잘라야 돼.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를 그렇죠. 넷플릭스가 한 구조조정은 이 재원은 똑같은데 이걸 누구한테 몰아줄 거냐 구조조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제투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내가 100을 아끼고 남은 사람한테 10을 올려줘서 결과적으로 회사도 남고 얘네들도 더 많이 받고. 근데 이런 밸런스 조정을 하려고 생각할수록 왜 이런 구조조정의 어떤 저주 막 이런 내용들을 아리클에 돌았었는데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뭔가 딱 얘기가 나오면 S급부터 나간다는 거죠. 왜?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사람부터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시그널은 이 회사가 미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S급들은 추락하는 회사에 있고 싶지 않고 나 오란 데는 많고 먼저 나간다. 누가 안 나가냐? 시장에 팔리지 않는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만 남는다. 근데 S급이 나간 뒤에 갈 데가 없는 사람까지 잘라버리면 이 회사 망하니까 그러면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큰 이슈가 한번 광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물론 일부 자르지 않는 이상 팔리지 않는 사람만 남아서 사실 회사는 비용은 아꼈는데 능력, 세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이 히스토리가 더 있었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했대요. 뭐 마이클이라고 하면 마이클 제안받은 애가 마이클 자르면 개발자 몇 명 더 고용해야 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S급이니까 슈퍼 S급이니까 몇 명 고용해야 돼. S급 5명 필요하다. 그럼 걔네 연봉 다 주면은 다 합치면 얘보다 많아져. 그럼 많다. 그럼 그 S급 5명 말고 A급으로 몇 명 필요해? 한 50명 필요하다. 야 그러면 그냥 한 명. 왜냐면 이게 개발자 세계는 또 그게 큰 차이래요. 차이가 있다. 엄청난 생산성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그냥 와장창 많이 줘버리는 게 맞아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게 있다. 저 이번에 그 신사업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 띄워서 꽤 크게 했거든요. 돈도 꽤 많이 들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거 개발 프로젝트 한번 더 띄우는 걸로 그때 이제 PM 하셨던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개발 들어오셨던 분이 처음에 8명 나중에 2명에서 10명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그 10분 다 필요하실까요? 그러더니 매니저님 제가 딱 찍어서 4명만 데려가면은 똑같은 효율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일은 4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10명 비용 다 들었는데 이게 그렇구나. 근데 그 4명이 10명 비용 갖고도 잘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의 평균 표준 임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뭐 법에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최저임금하고도 연동되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급 하급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올려버리면 맞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들의 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 문제를 볼 때 항상 이런 축으로 보는데 자본주의에는 선악이 없어요. 제가 왜 한번 다시 다뤄보고 싶다고 했던 그 중에 넷플릭스 다큐가 있죠.
있죠. 그 소셜 딜레마라는 거. 아, 예. 그 내용 제가 보고 느꼈던 너무 거는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본주의, 이거 자본주의나 아니면 실적주의, 이거 숫자, 그러니까 숫자로 대변된 모든 것들, 선악이 없어요. 거기에 선악을 말하는 건 되게 유치한 얘기야. 그러니까 선악이 없어. 근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영역이나 아니면 윤리의 영역이나 도덕의 영역은 선악이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가? 뛰어난 사람이 많은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 선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게 선인가? 사실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나눠 갖는 게 선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명만 다 몰아주고 나머지 죽이는 거는 그건 도덕적으로 확실히 악이죠. 악인데 우리가 이것이 자본주의 논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 넷플릭스가 굉장히 옳게 하는 거고 아마존이 옳게 하는 거고 그걸 정치에 갖다 대면 되게 나쁜 애들이고 문제는 현실 세계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재밌는 게 비유를 하자면 넷플릭스를 사실 많은 사람이 프로 구단이라고 많이 비유하고 프로스포츠 구단이라고. 메시가 없는 바르샤는 어떤 스타를 다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메시 혼자서 팔아내는 그 티셔츠 양만 해도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메시를 빼고 그 정도 예산을 갖고 다른 스포츠 플레이어를 넣어서 순위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메시가 들어갔을 때의 상징성과 없을 때 그냥 경기만 잘하는 수준의 클래스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단 같은 경우는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하잖아요. 자기네 컨텐츠를. 근데 메시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거를 보면은 사실 프로스포츠 구단이랑 넷플릭스랑 비슷하네요. 예. 또 냉정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호날두가 메시보다 연봉이 적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비교를 했는데 똑같이 뭐 스페인 리그 뭐 그쪽이잖아요. 그 리그에 생각해봤을 때 메시를 데려오면 남아메리카를 시장으로 가질 수 있고 호날두를 데려오면 포르투갈만 가져올 수 있다. 맞네요. 똑같은 얘기로 맨유에서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 박지성 뛸 때 박지성 비교를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그 중국에서 유명한 친구 한 명을 자꾸 맞아요. 경기에 내보내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포석이 이걸 보면은 중국 시장을 내가 팬으로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니까. 그래서 메시는 무조건 메시는 중국에서 웬만큼 실력되는 사람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 연봉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왜? 그 사람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장성. 그렇죠. 뭐 재밌는 게 라리가랑 EPL은 사실 그 지역 애들이 많이 보지 못해요. EPL 같은 경우 태국 애들이 제일 많이 보고. 그렇죠. 그 라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 왜냐면 그건 전형적으로 EPL이 어디서 제일 잘 팔리냐라고 하면 태국에서 제일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애들 자기 구단이 없으니까 뭐 있긴 하겠지만 다 애들 그거 입고 태국 동남아 가면은 그 바르샤랑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입고 다니더라고요. 레플리카. 맞습니다. 그래서 박항서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웬만큼 실력을 내보내면은 받아주고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웃긴 얘기다. 98점부터 100점까지 경쟁을 많이 한다면 100점짜리에 만약에 뭐 영국애가 있고 영국이 좀 그런가? 100점짜리 한국애가 있고 98점짜리에 만약에 베트남애가 있거나 태국애가 있으면 무조건 태국애가 꽤 차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웬만큼 실력이 돼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게 기필코피를 했는데 박항서가 드디어 그 수건을 깨준 거고 이 전체를 큰 비즈니스로 보면은 이건 엄청난 기회를 연 거니까 박항서 연봉 더 받아도 된다.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말 개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처럼 뭐 수고했으니까 오늘 한잔 하지.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회사에서 만담하는 사람, 맞아요. 이상한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는데 근무 시간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뭐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핀테크 회사들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넷플릭스 많이 표방하는데 그 덕분에 그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와도 엄청 빨리들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연봉 보고 혹해서 넷플릭스가 타 하면서 들어왔는데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업들과 다르게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밤새 일하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못 버티겠다고 나가는 경우들. 저는 넷플릭스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자꾸 뭐가 떠올랐냐면 컨설팅 회사가 펌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펌에서 일했던 경험에 비추면 정말 넷플릭스에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온 인재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넷플릭스는 플레이를 못하죠. 근데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100인 이하. 그러니까 100인 이하면은 뭐든지 약간 유예가 있거든요. 근데 규제가 웃긴 게 저는 지금 뭐 뱅커들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이거 생기고 나서 은행들이 지금 다 출수하고 있어요. 외국계 은행들이. 맞아요. 그리고 막 제가 알기로는 홍콩으로 보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로컬라이징을 해야만 하는데 김현장 이런 쪽은 100인 이하로 다 쪼개 생각을 하고 그죠. 규제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일해봤던 컨설팅 펌에서는 딱 조건이 이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대신에 모두가 계약직이야. 일을 엄청 세게 불려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로열티 제로. 그러니까 없어. 나는 스펙 쌓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어디에 그 연수 받듯이.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냉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일함에 있어서 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장난. 그러니까 나는 살 수가 없더라고. 여기는 그냥 무한이야, 무한. 네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고 존재 증명하는 거고 평가를 내가 해. 약간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안전망이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경쟁일 뿐인 거야. 사실 이게 1년까지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면 이게 내가 인생이 된다 생각하면은 못 견디죠. 그래서 컨설팅 펌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평균적인 테뉴어가 뭐 당연히 1년 미만 너무 많고 2, 3년 못 가요. 근데 처음부터 그 생각하고 와.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대학 졸업해서 MBA 가기 전에 한번 스펙 쌓는 용도로 그리고 여기 한번 거쳐가면 인더스트리 나가더라도 좋게 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사관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 생활을 사관할 것처럼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내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숨막힙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의 성적이나 그 숫자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이면이 있어요. 끊임없이 견제를 받고 감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직 말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넷플릭스 인센티브 비율을 확 줄였고 맞아. 이게 그죠.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애가 열심히 안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주면은 인센티브 내가 너 잘하면 인센티브 이만큼 줄게라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열심히 해라 나 이만큼 너한테 줄게라고 처음부터 확정 금액을 줘버리면 그죠. 더 생산성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성과급 비율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이게 비실명을 전제로 하고 어떤 카드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퍼포먼스 나는 걸 10월이랑 11월에 몰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떤 여전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좀 안 좋은 시그널인 게 특히 그러니까 이 연차 정도의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은 모 본부에 평가를 몰아냈어요. 몇 년 동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 다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연봉이 높아져.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거기 그 커리어는 정말 쓰레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간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게 매니지먼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끊임없는 인정 투쟁과 막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막 가게 되니까. 근데 연봉, 계약 이거는 개개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 상사고 뭐고 없고 사실 인센티브가 이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보다는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죠. 맞아요. 저도 한 10월부터는 팀장님한테 거의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문제가 의사결정 나는 한결같이 들이받으니까 나는 그게 문제였구나. 의사결정에 개입이 된다라는 게 나의 행동과 판단에 자꾸 의식을 만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1, 2월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데 9월, 10월 때부터 눈치를 엄청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딱 그 분위기가 추석이에요. 회식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이후에는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시켜야죠. 왜냐면 사람들이 사소한 회식, 사소한 개인적인 모임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이 곤두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또 약간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 정해진 재원이 있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해야 돼. 그걸 돈으로 할 거야.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약속한 그 금액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넣어서 서로 차등을 줘. 여기까지 논리가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런 논리가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이 100을 제시하는데 한 사람은 인센티브 조건이 한 사람은 기본 조건이요. 그럼 그 인재가 생각할 때 S급이 생각할 때 당연히 보장된 대로 가는 게 합리적이죠. 똑같다 그러면.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건희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 하나가 이건희가 출근 안 했잖아요.
회사에 출근 안 하고 다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 사람 아예 회사에 안 나왔어요. 그 유명하죠. 네. 이건희 보려면 자택으로 가야 된다고. 네. 그게 이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내 회사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한데 자꾸 눈길을 간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이건희가 골프를 좋아한다더라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골프를 시작해. 그리고 막 일할 시간 쪼개가지고 막 골프 레슨을 받아. 그리고 막 이건희 디지털을 꽂혔다. 그러면 디지털을 갑자기 막 아는 척을 해. 막 그리고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맞는데 또 이 기본 연봉을 높게 책정해서 어떤 조합 마켓에서 내가 바게닝 파워를 높이는 거 합리적인데 이게 또 돌아가는 이유는 쉽게 그러니까 해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해고의 자유가 없으니까 뒤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돈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인센티브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의 조합 마켓에서도 바보같이 인센티브 넣어가지고 사람들 막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체력 아꼈다가 마지막에 몰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게 만들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의 논리, 선악의 논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차선을 또 선택하다 보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나 싶고 뭔가 이걸 깨는 좀 논리가 나왔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막 백인이랑 사장처럼 네네. 이 비슷한 걸 했던 게 용병기업들이거든요. 용병기업. 용병기업이 이름이 한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인원 똑같은데. 왜냐하면은 기소 나오면은 회사를 청산해요. 맞아. 다시 창업을 해요. 다시 창업하고. 네. 그래서 계속 그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고. 그렇죠. 뭐 아까 택배 노동자 잠깐 얘기 나왔지만 택배 그 배달하신 분들 사실 다 그 위임계약직이시잖아요. 다들 약간 개인 사업자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택배 회사가 하청을 맡기고 하청이 또 하청을 맡기고 하청이 하청을 맡겨서 위임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는 택배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 택배 기사분들과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는 계약 맺은 인원들 한 10명 정도 받을 텐데요. 이게 문제가 되면 그들은 그냥 폐업하고 다시 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막 이게 막 하면은 또 막 CEO 불러가지고 막 겁박하고 막 이런 궤도하는 막 하지 말고 그냥 자본주의에 충실하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처럼 솔직한 문화를 만들 때 대신에 실직하면은 그걸 국가 책임지고 맞아요. 실직하면 국가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 뭔가 이상한 형태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직 수당과 실직에 대한 복지가 왜 문제냐라고 하면은 실직을 해도 문제가 없고 취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직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안전장치로서 지급을 하는 거고 실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직해도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환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잘라도 그만 안 잘라도 그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하고 또 실직하고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풀다 보면 사실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나라가 다 바뀌는 거죠. 저는 다 바뀌는 거예요. 교육도 바뀌고 회사의 구조도 바뀌고 다 바뀌겠죠. 아니 기본소득이 되면 누가 인센티브를 하겠어요. 저는 넷플릭스만 갈 거라 생각해요. 왜? 그 안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나는 코딩이 되게 재밌고 막 이거 매니악적으로 하다 보니까 난 여기 되게 출중해. 그러면 서로 그 사람 데려가서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러면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위원 누가 할 거냐. 근데 결국은 이제 좀 해결책이 있는 게 환경미화 사람이 안 한대요. 물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환경미화 하는 사람은 기본소득 받는 사람보다 2배 정도의 가처분 소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환경미화 하는 게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대신에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사는 거니까. 기본소득을 100%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직업별로 버퍼를 한 30% 정도 두고 70% 준 다음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더 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적으로 보면. 이러면은 진짜 약간 직장 내 갑질 막 당했어.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러면 그냥 때려칠 수 있거든. 내가 거리낄 거 없지. 그리고 그걸 거리낄 것 없이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은 조건이 되면 아무도 갑질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칼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쑤시지 않는 이유는 그죠. 발언을 이렇게 하면 칼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총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죽이지 않는 이유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왜 벌어져? 해도 묻히니까. 그렇죠. 왜 묻혀? 당한 사람이 함구하니까. 당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는 한은 맞아요. 그
잘못된 행동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 다 맞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 이런 논리가 사실은 이 전체를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그 두텁게 이제 지식을 쌓아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사회에 전달될 때는 그냥 기본소득이라는 저렇게 짤막한 내용만 전달될 수밖에 없고 이 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다 하는 얘기가 다 놀고 먹으라고? 그럼 나라 망하겠네? 야 기본소득 준다고? 그럼 돈은? 세금 걷잖아. 그럼 나 지금 세금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떼이네. 내가 다 가져가겠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 들어오면은 지금 당신이 전전긍긍하는 모든 고민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다시 세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형태 그리고 모두가 다 놀고 먹어서 막 어디 되게 그 남미도 그러진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다 게으르게 사는 어떤 나라들 그래서 막 배고프게 사는 나라들 이런 것에 어떤 그 공포 조장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는 건 되게 안타깝네요. 그들에 대한 공포를 안 만들어 줘야 하는데 뭐 언론에서는 뭐 사실 그게 공포를 만드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요. 저는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이 언론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공포 조장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뭐 재밌는 얘기지만 스웨덴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사망자가 2명 미만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심어져야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위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팔리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도 재밌는 거지만 일본 많이 걸리고 일본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한국이랑 거의 차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도 엄청 한국은 대처를 잘했고 일본은 대처를 못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 대비 그리고 발병 대비 사망률로 보면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한 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국뽕하기 좋거든요. 한국이 이 방역을 잘했다라는 게. 근데 사실 뭐 유럽이 뭐 제가 재밌게 보는 브런치에서도 이덕희 교수라고 경북의대 교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교차 감염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는 아직도 팬데믹이 안 왔냐? 너무나도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태고 더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마스크도 쟤네는 안 하고 다닐 텐데. 저희 근데 여름에도 걸리는 거 보면 기온의 문제는 아니죠. 왜 그러냐? 그리고 재밌게도 아시아가 감염률이 훨씬 떨어져요. 중국이 좀 은폐하는 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왜 유럽과 미국은 많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스페인 독감은 정말 예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 독감에 대해서 정말 교차 감염.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지만 이건 정말 감기 일종이죠. 네, 감기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감기를 여러 번 걸렸었으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대신 면역은 안 되죠. 면역은 안 되는데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몸이 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만약에 시간 여행으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신대를 발견했을 때 나는 신기해서 다 가까이 와서 봤는데 스페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병력수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전염병을 몰살했다는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100명으로 몇 명씩. 사실 아프리카에서 창궐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수년 전에 그게 다 창궐하면서 에볼라를 견뎌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오래 끝났어요. 우간다에서는. 그래서 코로나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건 뭐 이 A라는 면역이면은 사실 A, B, 그러니까 A만 붙어 있으면은 거의 면역이 다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유럽하고 미국은 지금 그 면역이 안 돼 있는 상태여갖고 팬데믹이 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 그러네요. 사실 그리고 또 사망자는 병의 중증의 증세보다는 그 국가의 그 치료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팬데믹이 오지 않게 중증 환자만 치료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폐렴 수준으로 심하게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 치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사 간호사가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이나 뉴욕은 지금 많이 잠잠해졌지만 사실 의료보험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상시 의사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수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는 뭐 공짜로 2년 반씩 3년간 부릴 수 있는 군의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처럼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의사들이 수천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냥 출발해 하면 뭐 간호장교도 막 다 출발하고 다 대구에서
받쳐줬지만, 그러니까 대구 같은 팬데믹이 다른 데서 오면은 한국도 그냥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대구 같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었던 건 간호장교들이나 뭐 전국에서 달려온 군의관들이나 이런 게 다 의료지원 인력이 가능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상담으로 또 전공을 또 가랬고 1년 안 보니까 큰 그게 될 거예요. 큰일 났죠. 저는 그래서 공포를 파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기본소득의 실질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내는 세금은 별로 안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많이 내다 하더라도 이재용이 많이 내주겠죠, 훨씬.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소득세 아니고서더라도 다른 자산에라도 세금을 붙여서라도 충분히 이제 이 기본소득이 있겠죠. 기본소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저는 만약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내가 버는 지금 내가 현재 다 떼고 받는 돈의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어그리할 용의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이 중압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저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직장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건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다 버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마 안 되는 건 또 전산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전산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이 안 되는. 왜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 뭐지 세무서에서 지금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근로장려금을 주기가 4배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주던 거를 이제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줘요. 왜냐면 이제 더 즉각적으로 지급하라 뭐 이런 이제 지침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거의 세무서의 행정 업무를 다 마비시키는. 왜냐면 이게 자동으로 저는 이게 회사 늦게 들어왔죠. 2017년 들어왔잖아요. 연말정산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엔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기본소득이 전산화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면 이렇게 될 거라. 뭐 기본소득은 이제 미래를 그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돈의 절반을 떼어간다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1차 단계라면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왜 인생을 살다가 뭐 주기적으로 한번 안식년을 갖는 걸 선택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새로 발견하고 하다 보면 그쪽에 대해서 더 내가 인생을 한번 누군가는 안식년을 살겠지만 누군가는 그 덕분에 취업의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취업이 곧 살 길로 비춰진 것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데 내 인생만 바라봤을 때 뭔가 그렇게 내가 길을 가다가 오늘은 여기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내일은 저기 가서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양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럴 수 있는 게 어떤 그 식생활의 즐거움이라면 인생도 오늘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게 열려있는 나는 끼니가 되고 밥을 먹는데 뭘 먹지? 하는 것처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또 행동하고 자기 취향에 다 모이고 이러면 좋은데 물론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이런 모임 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절대적인 어떤 그 중심 그 자성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신뢰가 안 되는 문제 제일 크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취업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냥 놀고 먹는 사람도 정말 많긴 하니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근데 놀고 먹는 사람 땡큐라는 거예요. 놀고 먹어야 BTS만 나오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어야 저는 스위치가 나오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규격에 짜여진 형태의 노동력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인간은 놀고 먹을 때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부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쯤 더 했으면 좋겠네요.